냄새나는 옷을 걸친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안에서 한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일어나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여자는 남자의 더러운 팔을 거리낌 없이 잡아 일으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배불리 먹어요. 재산수조원의 HS그룹 후계자. 그는 이 여자의 본성을 시험하기 위해 거짓골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부기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특실의 커튼 사이로 저녁 햇살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든 방 안에서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한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양부 강태영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남자의 두 볼은 깊이 꺼져 있었고 손등에 꽂힌 수액줄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준아, 내 아들아. 강태영 회장이 쩍쩍 갈라진 목소리로 한준을 불렀습니다. 한준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정신이 좀 드세요? 서랍. 저기 서랍 안에 봉투가 하나 있다. 얼른 꺼내보거라. 강태영 회장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침대 옆 낡은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한주는 서랍을 열어 누렇게 빛이 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다 닳아서 너덜너덜했고 굴러다니던 테이프로 여러 번 덧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무슨 서류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두셨어요? 열어봐라. 이제는 네가 다 알아야 할 일이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었어. 한주는 침을 꿀꺽 삼키며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2장이 꼬깃꼬깃 접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치는 순간 한준의 눈동자가 못 박힌 듯 멈추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 친권 포기 각서라는 무시무시한 글자가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시뻘건 인조지장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펼치자 더 기가 막힌 문구가 튀어나왔습니다. 금 1억 원 정, 수령함이라는 글자 옆에 이옥순이라는 이름이 석자 적혀 있었습니다. 한준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종이가 바작바작 구겨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다 뭡니까? 이 이름은 뭐고 이 돈은 또 뭐냐고요? 한준아, 너는 내 핏줄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야. 강태영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모진 말을 뱉어냈습니다. 한준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삑삑대는 심장 모니터 소리가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해 전 일이다. 우리 집에 정원사 부부가 살았지. 남편 이름은 이봉수, 아내는 이옥순. 그래, 그 옥순이가 바로 내 친어머니란다. 친어머니라뇨. 그게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한준의 목소리가 장작 타듯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턱 근육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었고 관자놀이에는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올랐습니다. 그 옥순이한테 생돈 1억을 쥐어주고 너를 데려왔어. 그 여자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내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도장을 찍더구나. 자식을 팔아먹은 게야. 강태영 회장이 격한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놀란 간호사가 달려와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했지만 회장은 저리 치워 하며 손을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제가 고작 돈 1억에 팔려온 장사 미천이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한준의 목소리에 시퍼런 날이 섰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 애비가 죄가 많아서 30년을 끌어버렸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회장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주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창밖을 째려보았습니다. 시뻘건 저녁 노을이 병실 천장에 피 칠갑 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나를 팔아먹은 그 이옥순이라는 여편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냐고요. 최 실장이 다 알고 있다. 최 실장한테 물어보고 가서 확인해 보거라. 회장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박동 소리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한주는 차마 양부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뼈만 남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보세요, 아버지. 한준아, 내 친어머니, 한번 찾아가봐. 그 여자가 아주 나쁜 사람은. 끝내 말을 맺지 못한 채 강 회장의 고개가 옆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삐으하는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주는 싸늘해진 양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넋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내내 시끌벅적하게 이어졌습니다. 서울 바닥에서 내노라 하는 회장님들과 국회의원들이 보낸 화환이 장례식장 복도를 끝도 없이 메웠습니다. 한주는 상주 자리에 앉아 손님을 맞으면서도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둔 서류 봉투의 무게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다 빠져나간 썰렁한 복도에서 한주는 양어머니 민 사모님의 전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 영감탱이 드디어 갔어. 야, 딴 생각 말고 비자금 장부부터 챙겨. 한준이 그 자식이 눈치채기 전에 싹 다 빼돌려야 한다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민 사모님의 간드러지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빈 복도에 뱀처럼 감겼습니다. 한주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냐, 당신들 속셈이 그거였지? 민 사모님이 구두 소리를 딸깍거리며 사라지자 한준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준은 최 실장을 서재로 조용히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최 실장은 평생을 강 회장 밑에서 수발을 든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최 실장님,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옥순,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 실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부산에 계십니다. 부산 남항시장통에서 작은 국밥집 하나 꾸리며 살고 계십니다. 국밥집이요? 기가 막히네. 한주는 탁자 위에 친권 포기 각서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돈 1억에 자식을 팔아넘긴 게 맞습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도장 찍은 거 맞냐고요. 최 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그게 회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으면 저 같은 아랫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최 실장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한주는 최 실장의 눈치를 살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민 사모님이 제 뒤통수를 치려고 비자금 조사를 시작했더군요. 저를 그룹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에요. 예, 사장님. 이미 회사 법무팀 놈들도 그쪽으로 줄을 섰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시커먼 새벽 하늘 아래 서울 시내 불빛들이 징그럽게 반짝였습니다. 잠시 몸을 숨기겠습니다. 내가 없어야 그 인간들이 안심하고 꼬리를 드러낼 테니까요. 최 실장님은 여기 남아서 그쪽 움직임 싹 다 기록해 두세요. 사장님, 갑자기 어딜 가시려고요? 부산 갑니다. 그 대단하신 친어머니라는 분 얼굴 좀 보러요. 한준의 목소리는 서슬이 펄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한준은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1억 원에 자식을 팔아치운 여자. 30년 동안 잘 사나 못 사나 전화 한 통 없던 여자. 그런 여자가 시장에서 인심 좋은 국밥집 할머니 노릇을 해? 생각할수록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내가 거짓골을 해서라도 당신 속내를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부산역에 내린 한주는 택시 대신 근처 꾀재재한 전당포부터 찾았습니다. 번듯한 정장과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내던지고 먼지 풀풀 나는 낡은 점퍼와 무릎 나온 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멀쩡한 양반이 왜 이런데? 하며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수염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했습니다. 머리는 떡이 져서 엉망이고 손톱에는 시커먼 때가 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재벌 집아들은 간데없고 웬 노숙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한주는 침을 퇴뱉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린내와 연기가 자욱한 남항시장 골목. 한주는 은혜 국밥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가 왠지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앞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펄펄 나고 있었습니다. 한주는 일부러 가게 문 앞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숙자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드디어 끼익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젊은 양반이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 응? 한준이 고개를 들자 하얀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눈매만큼은 참 선해 보였습니다. 바로 이옥순이었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 땅바닥 차가워. 입 돌아가면 어쩌려고 그래. 얼른 들어와요. 옥수는 한준의 더러운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날 법도 한데 인상 한 번 안 쓰고 한준을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게 안은 좁아도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벽에는 시장 사람들이 준 고맙다는 종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한준을 앉혀두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뚝배기에 고기를 아낌없이 팍팍 넣은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자, 얼른 먹어.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구먼. 돈 걱정은 붙들어 매고 일단 속부터 채워야지. 옥순이 국밥을 밀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주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식 팔아먹은 돈으로 장사하면서 참 속도 좋으시네. 한주는 말없이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옥순이 갑자기 주방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누렇게 변한 아기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옥수는 그걸 가슴에 대고 우리 아기, 잘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옥순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한주는 밥을 먹다 말고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극이야. 다 가짜라고. 식사를 마친 한주는 일부러 거만하게 식탁을 툭 쳤습니다. 나 돈 없소. 배째쇼. 그러자 옥수는 오히려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이고, 돈 없으면 없는 거지 뭘 그렇게 무섭게 말해. 사람 배고픈 거 해결해 주는 게 내 일인데. 그나저나 밖이 너무 춥네. 옥수는 안쪽에서 낡은 점퍼 하나를 더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아들 주려고 아껴둔 건데 임자가 따로 있나 보네. 이거 입고 가요. 얼어 죽으면 큰일 나. 한주는 엉겁결에 점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벗어나며 슬쩍 점퍼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부드러운 천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귀퉁이에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준. 자기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을 보는 순간 한주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한주는 주먹을 꽉 쥔 채 멈춰 섰습니다. 한주는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낡아빠진 여인숙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벽지는 누더기처럼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얇은 이불 위에 털썩 앉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님, 저예요. 나라고요. 사장님, 무사하신 겁니까? 어디 계신 거예요? 딴소리 말고 30년 전 그 일 다시 싹 다 뒤지세요. 강 회장이랑 이옥순 그 여자 사이에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그리고 정원사였던 이봉수라는 양반 기록까지 단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찾아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주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그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한준이라는 두 글자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르는데 바느질한 땀 한 땀이 어찌나 촘촘한지 만드는 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주는 입술을 꾹 깨물며 손수건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장 골목에는 안개가 뿌옇게 깔렸습니다. 한주는 허리를 굽히고 다시 은혜 국밥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줌매, 나 일자리 좀 주쇼. 밥만 먹여주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가마솥불을 보던 옥순이 고개를 돌려 한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도 하고 무거운 짐도 날라야 하는데 젊은 양반이 버틸 수 있겠어? 예, 시키는 건 다 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해봐. 이름이 뭐라고? 한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충 둘러댔습니다. 준호라고 합니다. 그래, 준호 씨. 일단 밥부터 먹어.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옥수는 아침부터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 한준 앞에 턱하니 내놓았습니다. 한준은 고개를 쳐박고 국물을 들이켰고 옥수는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다 먹은 한준은 옥순을 따라 고기 도매상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괴짝에 사골이랑 양지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준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괴짝을 어깨에 메고 날랐습니다. 그 길에 시장 터줏대감 박씨 할아버지가 아는 척을 해왔습니다. 어이, 자니가 옥순이네 집세 일꾼인가? 예, 어제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허허, 옥순이네 잘 들어갔어. 이 시장 바닥에서 옥순이 욕하는 놈 있으면 그 놈이 나쁜 놈이야. 30년 전에 남편 잃고 자식까지 잃어버렸는데도 혼자서 이 시장 지킨 여장부라니까. 한주는 괴짝을 내려놓고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아들을 돈 없어서 버렸다는 소문도 돌던데요. 그러자 박씨 할아버지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퇴퇴. 누가 그딴 막말을 해? 옥순이는 지 밥은 굶어도 남은 먹이는 사람이야. 그 속 깊은 여자가 돈 때문에 자식을 팔아? 그건 옥순이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여. 한주는 묵묵히 다시 짐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죗값 치르는 거겠지. 자식 팔아넘긴 죄책감 때문에 저러는 거야. 오후가 되자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들이 시장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중 한 놈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옥순 앞에 종이 한 장을 탁 던졌습니다. 할멈, 여기 재개발 동의서요. 빨리 도장 찍어. 그래야 보상금이라도 챙기지. 옥순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대박 건설? 난 이런 거 몰라요. 못 나가니까 당장 들고 나가쇼. 이게 확정구역이라니까 그러네. 고집 피우다 강제 집행당해서 쫓겨나고 싶어? 옥수는 종이를 다시 접어 남자 가슴팍에 팍 밀쳐냈습니다. 여기는 내 남편이 땀 흘려 일군 터전이고 내 아들이 돌아오면 찾아와야 할 집이야. 난 죽어도 못 나가. 남자가 혀를 끌차며 험악하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한주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대박 건설이라는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숙에서 다시 최 실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최 실장님, 대박 건설 실소유주가 누구예요? 잠시만요. 사장님, 거기 사장이. 사장님 이복 동생인 강승현 상무입니다. 한준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승현이 이 자식, 여기까지 손을 뻗쳐? 턱 끝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국밥집에 가보니 가게 벽에 시뻘건 페인트로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가 핏물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옥수는 찬물을 받아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줌매, 내가 할게요. 비켜보쇼. 아니야, 준호 씨. 나 이런 거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옥순의 손등에 붉은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걸 본 한주는 말없이 옆에 앉아 같이 벽을 문질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묘한 울렁임이 일었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오후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옥순이 앞장서서 상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생선가게 김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순 씨, 돈 받고 나가는 게 장땡이지. 혼자 버틴다고 뭐가 돼? 우리까지 피해주지 말고 대충 도장 찍읍시다. 맞아, 맞아. 옥순 씨 때문에 우리까지 보상금 못 받으면 어쩔 거야. 상인들의 야유에 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주는 뒤에서 그 꼴을 지켜보다 김 사장의 눈빛이 구린 걸 눈치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 사장을 몰래 뒤밟아 보니 아니나 다를까 골목 끝에서 검은 옷 입은 놈한테 돈 봉투를 건네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주는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옥순의 뒤를 밟았습니다. 옥순은 시장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끙끙대며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매, 내가 밀어줄게. 조심조심 가야지. 아이고, 옥순아. 고마워. 매번 미안해서 어째. 옥순은 환하게 웃으며 오르막길까지 리어카를 밀어다 줬습니다. 한주는 전봇대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식일 거야. 남들 보라고 저러는 거겠지. 리어카를 밀어준 옥순이 향한 곳은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기도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옥순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우리 한준이 밥은 굶지 않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엄마가 죄가 많아서. 준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옥순의 어깨가 들썩이며 서러운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주는 문 밖에서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옥수는 나오면서 벽에 붙은 누런 실종 아동 전단지에 말려 올라간 모서리를 손끝으로 꾹꾹 눌러붙이고는 사라졌습니다. 여인숙으로 돌아온 한준에게 최 실장의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사장님, 30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옥순 씨 남편 이봉수 씨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차 주인, 바로 강태영 회장이었습니다. 한주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를 죽였다고? 다음 날부터 한주는 정신없이 국밥집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옥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안쪽 좁은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낡은 금고를 열어보니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권 포기 각서였고 두 번째는 남편의 사망 확인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강 회장의 필체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돈 받고 아이 넘겨라. 안 그러면 내 남편 죽음을 살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널 감옥에 쳐넣겠다. 선택은 내 몫이다. 한준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옥수는 자식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고 갓난아이인 한준을 살리기 위해 지옥 같은 협박을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한준은 금고 앞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어머니를 시험하겠다고. 가게로 돌아온 옥순이 자기를 괴롭히던 용역놈들에게까지 배고프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며 보리차를 내주는 뒷모습을 보며 한주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선반 위 작은 액자 속 돌쟁이 아기 사진. 어린 시절 자기 모습과 똑같은 그 얼굴을 보며 한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한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며칠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한준은 국밥집 일꾼 노릇을 하며 옥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대박 건설에서 보낸 어깨들이 날마다 늘어났고 상인들 얼굴에는 곧 죽어도 못 나간다는 오기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다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시커먼 대형 트럭 세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용역놈들 수십 명이 헬멧을 눌러쓰고 시장 골목을 쫙 가로막았습니다. 그 뒤를 따라 번쩍거리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더니 28살 먹은 젊은 놈이 값비싼 코트를 휘날리며 내렸습니다. 바로 한준의 이복 동생 강승현이었습니다. 승현은 확성기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은혜 국밥 앞에 섰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에서 나와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 오늘부터 여기 착공 들어갑니다. 아직 도장 안 찍은 분들 지금이라도 찍으세요. 그래야 국물이라도 받아먹지 않겠습니까? 승현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매끈했지만 눈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옥순이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에서 나와 승현 앞에 꼿꼿이 섰습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보세요, 젊은 양반. 여기가 우리가 30년 넘게 피땀 흘려 장사해온 곳이에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천벌 받아요. 승현은 옥순을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습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국밥집 할멈이군. 이옥순 씨? 승현이 확성기를 다시 입에 갖다 댔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정체를 아십니까? 이 양반
30년 전에 지 새끼를 생돈 1억 원에 팔아치운 사람입니다. 그 자식 판 돈으로 이 국밥집 차려서 호의호식한 거라고요. 시장 골목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벌집을 건드린 듯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의 따가운 시선이 옥순에게 꽂혔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이 툭 꺾일 듯 흔들렸지만 옥순은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제발. 옥순의 목소리가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승연에게 미리 매수된 상인 몇 놈이 군중 속에서 악을 썼습니다. 맞아. 나도 들었어. 자식 팔아먹었다며.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린 천사인 줄 알았네. 아주 징그러운 위선자구먼. 누군가 던진 빈 종이컵이 옥순의 어깨에 맞고 툭 떨어졌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주는 군중 속에 숨어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강승현, 이 악마 같은 놈. 한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승현의 만행을 낱낱이 녹화했습니다. 승현은 옥순에게 다가가 어깨를 획 밀쳤습니다. 옥순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자 승현은 옥순의 앞치마 주머니에 삐져나온 낡은 천 조각을 낚아챘습니다. 바로 그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팔아먹은 아들 거예요? 참나, 쇼도 적당히 해야지. 승현은 베넷 저고리를 바닥에 팽개치고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옥순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안 돼. 그거 나요. 제발 내 아들 거란 말이야. 승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옥순의 손등까지 구두로 짓눌렀습니다. 옥순의 입에서 처절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준이 도저히 못 참고 튀어나가려는 찰나 시장 끝에서 콰르릉하는 괴물 같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시장 골목을 헤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굴착기 삼날이 은혜 국밥 외벽을 사정없이 들이받았습니다. 쩍쩍 벽 갈라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가게 간판이 비스듬히 꺾이더니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옥수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무너지는 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돼. 내 가게. 우리 아들 돌아오면 올 곳이란 말이야. 옥순이 무너져 내리는 벽돌 더미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주는 앞뒤 잴 것 없이 뛰어나가 옥순의 허리를 낚아채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머리 위로 벽돌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한주는 제 몸으로 옥순을 덮어 보호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한준이 소리쳤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옥순은 멍한 눈으로 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준은 서둘러 옥순을 업고 시장 지하 비밀 통로로 피신했습니다. 축축한 콘크리트 창고 안 옥순은 가늘게 신음하며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준아, 내 새끼 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준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준은 옥순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최 실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서울이 난리입니다. 민 사모님이 회장님 유언장을 조작하려고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한준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잡으세요. 전화를 끊자 옥순의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지직 소리와 함께 강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죽은 거 사고로 덮어줄 테니까 애 내놔. 안 그러면 너까지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이어지는 옥순의 처절한 울음소리. 제발 우리 한준이만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한주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보니 시장 전체가 불바다였습니다. 승연의 용역놈들이 기름통을 던지고 도망치는 모습이 한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준은 지옥 같은 불덩이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 날랐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구해낸 순간 뒤에서 옥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이쪽이에요. 박 할아버지가 아직 안 나왔어. 옥순은 연기를 마시며 기침을 하면서도 다른 상인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한주는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쓰러진 박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 순간 지붕 대들보가 콰직하며 한준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으악! 뜨겁게 달궈진 나무 기둥이 한준을 짓눌렀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옥순이 달려와 뜨거운 대들보 밑으로 제 어깨를 집어넣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옥순은 비명을 참으며 나무를 밀어 올렸습니다. 어서 나가. 우리 아들 같은 젊은이가 죽으면 안 돼. 한주는 겨우 다리를 빼내 옥순을 안아 올렸습니다. 솜털처럼 가벼운 어머니의 몸. 한주는 옥순을 안고 무너지는 시장을 탈출했습니다. 구급차에 옥순을 실어보내며 한주는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시장 밖으로 나오자 최 실장이 보낸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주는 때 묻은 옷을 벗어 던지고 빳빳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얼굴을 씻어내자 거지 노숙자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매의 재벌 후계자가 다시 섰습니다. 승연이놈 방화 영상, 지금 당장 방송국에 다 뿌리세요. 그리고 어머니 병실, 파리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지키세요. 한주는 헬기에 올라타며 불타는 시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장 안주머니에 든 한준 손수건을 만지며 그는 서울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빛냈습니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한준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사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영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옥순 씨 앞으로 1,000억 원짜리 비밀 통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신탁을 걸어 두셨는데 오직 옥순 씨 본인 서명이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에 참여하신 게 분명합니다. 1,000억이라. 한주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꾸역꾸역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돈 1억에 사왔던 양부가 죽기 전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남긴 돈이 고작 1,000억이라는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분 상태는 좀 어때요? 부산중앙병원 펜트하우스 특실로 모셨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폐가 상하셨고 사장님 구하느라 등에 큰 화상을 입으셨어요. 아직 정신은 못 차리셨습니다. 서울에서 제일가는 화상 전문에 당장 헬기 태워서 부산으로 보내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살려내라고요. 한주는 등받이에 머리를 털썩 기댔습니다.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 난리통에 자기 아들 같은 젊은이 살리겠다고 가녀린 어깨로 대들보를 바치던 옥순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 실장이 또 한 번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장님, 옥순 씨 명의로 된 낡은 통장 20개를 찾았는데 예금주가 전부 강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받은 그 1억 원, 단 1원도 안 쓰고 그대로예요. 게다가 폐지 줍고 빈병 팔아모은 푼돈까지 10원 한 장 안 쓰고 꼬박꼬박 입금하셨더라고요.
사장님 오시면 주려고. 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그 모진 세월을 폐지 주어가며 아들 이름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다니. 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꺽꺽 울음을 삼켰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런 어머니를 의심하고 거짓골로 가서 시험을 해? 천벌 받을 놈. 내가 나쁜 놈이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한주는 눈물을 닦고 도끼 어린 눈을 빛냈습니다. 최 실장님, 민 사모님 차명 계좌 싹 다 털었죠? 당장 연락해서 전하세요. 아들 승현이한테 자금줄 안 끊으면 내 손에 죽는다고요. 그리고 부산시장 상인들, 우리 어머니 괴롭혔던 빚쟁이 놈들한테 매수된 사람들 있지요? 한 명당 5억씩 뿌려서 복구비용 대주고 내 편으로 만드세요. 한준의 지시에 부산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억울하게 가게를 잃은 상인들 통장에 뜬금없이 5억 원씩 입금되니 다들 자빠질 노릇이었죠. 한주는 승현에게 돈 받고 옥순을 욕했던 상인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님, 돈 5억이면 평생 국밥 팔아도 못 만질 돈입니다. 이제 그만 승현이 놈 만행 다 불고 우리 어머니 명예 되찾아 주세요. 응? 김 사장은 한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귀신에 홀렸었나 봅니다. 옥순 씨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다 증언하겠습니다. 그 사이 부산병원 특실에서 옥순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옥순이 찾은 건 자기 몸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준호 씨였습니다. 간호사 양반, 그 젊은이는, 그 일꾼 청년은 무사해. 나 때문에 다친 데는 없고. 옥순의 간절한 목소리에 간호사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주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문틈으로 옥순을 지켜봤습니다. 차마 죄송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선 승현이 난리가 났습니다. 믿었던 엄마 민 사모님이 자금줄을 딱 끊어버리자 사무실 집기를 다 부수며 발광을 했습니다. 강한준, 그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고?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하지만 이미 판세는 기울었습니다. 한주는 강 회장이 옥순을 협박했던 편지 원본까지 필적 감정을 맞춰 법적 증거를 싹 다 갖췄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한주는 옥순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잠든 옥순의 손등에 난 오래된 흉터를 보며 한주는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났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질 때 자기 대신 손을 내밀어 막아주던 엄마의 따뜻한 손. 한주는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옥순이 눈을 떠 자고 있는 한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며 오뚝한 콧날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한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아, 내 새끼 준이랑 눈매가 참 닮았네. 우리 준이도 살아있으면 저렇게 듬직했을 텐데. 한준이 눈을 뜨고 옥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준은 차마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곧 다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준은 병실을 나서며 수트를 빳빳하게 고쳐 입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경호원들이 회장님 하고 고개를 숙이자 한준은 주주총회장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떠나는 한준의 뒷모습을 보며 옥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부산역 플랫폼에서 울며
기차를 탔던 그 어린 아들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옥수는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준아, 혹시 너니? HS그룹 본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깔아놓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42층 컨벤셔널 로비에는 비싼 양복을 빼입은 주주들이 모여 입방아를 찢느라 정신이 없었죠.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강한준 사장이 살아 돌아왔다며? 부산 시장판에서 거지 노릇을 했다는데 그게 다 승현이 놈 때문이라나 봐. 그 시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준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시장통을 굴러먹던 꾀재재한 거지는 간대없고 날이 시퍼렇게 선 검은 수트 차림의 후계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불길 속에서 얻은 그을음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총회장 입구에는 승현이 심어놓은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길을 막았습니다. 승현이 그 뒤에서 헬쑥해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눈 밑은 한게 제정신이 아니었죠. 형,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형은 이미 실종됐어.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승현이 꽥 비명을 질렀지만 한준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최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실장이 종이 한 장을 승현의 납바닥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원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강한준 사장님의 의결권을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쇠고랑 찰 줄 아십시오. 승현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슬금슬금 길을 터주자 한준은 바리케이드를 걷어차고 총회장 정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가 일제히 한준을 쳐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한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HS그룹 대표이사 강한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준이 손을 까닥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현의 수하들이 시장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장면, 승현이 옥순을 밀치고 아기 베네쩌고리를 구두로 짓밟으며 비웃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짐승보다 못한 놈이네. 주주들의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민 사모님과 승현이 유언장을 위조하겠다고 모의하는 녹취록까지 울려 퍼지자 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준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여 팔뚝의 화상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돈 1억에 팔려온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며 거짓골로 찾아가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30년간 그 돈 1억을 단 10원도 안 쓰고 저축해 두셨더군요. 폐지를 주워 모은 푼돈까지 보태서 말입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저를 살리려고 자기 어깨로 뜨거운 대들보를 받쳐내셨습니다. 총회장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주주 한 명은 안경을 벗고 연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강승현 해임안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로 보여주십시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백 명의 손이 번쩍번쩍 올라갔습니다. 해임안 가결과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승현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형, 살려줘. 형. 승현이 질질 끌려나가는 걸 한준은 무거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총회장을 빠져나온 한준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최 실장님, 부산 갑시다. 당장. 부산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한준은 한 손엔 귤 한 봉지, 다른 손엔 소박한 꽃다발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옥수는 침대에 앉아 TV로 생중계되는 아들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옥순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TV 속 그 듬직한 사내와 눈앞의 남자가 겹쳐졌습니다. 준호 씨? 옥순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한준이 꽃다발을 내팽개치고 달려가 옥순을 부축했습니다. 옥순의 거친 손이 한준의 볼을 더듬었습니다. 한준은 그대로 옥순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제 얼굴에 비비며 한준은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30년 만에 돌아온 못난 아들 한준입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30년을 꾹 참아온 그 말, 어머니. 그 한마디가 터지자 한준은 옥순의 무릎에 머리를 박고 꺼이꺼이 소리내 울었습니다. 옥순도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목이 메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장하게 커졌구나. 병실 창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오열하는 모자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옥순의 화상은 기적처럼 아물어가고 있었고 병실 창가에는 시장 상인들이 우리 옥순 씨 힘내라며 보내온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이 화사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주는 매일 아침 결제 서류 대신 갓 지은 밥을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옥수는 병원 밥은 싱거워서 못 먹겠다며 입을 삐죽거렸고 한주는 시장에서 몰래 공수해온 곰삭은 깍두기를 옥순의 밥상에 슬쩍 올려두며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한주는 옥순의 기분 전환을 위해 재건 공사가 한창인 시장 현장으로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골목마다 새 기둥이 올라가고 상인들이 활기차게 손님을 맞는 모습에 옥순의 얼굴에도 간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김 사장님, 아이고, 그새 허리는 좀 괜찮아지셨어? 옥순 씨, 우린 걱정 말어. 옥순 씨야말로 몸조리 잘해서 얼른 국밥 말아줘야지.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환하게 웃던 옥순의 모습에 한주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순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른손이 허공을 휘적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준이 비명을 지르며 옥순을 받아 안았습니다. 옥순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풀려 있었고 입술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한준은 옥순을 들쳐업고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구급차, 당장 구급차 불러. 병원 중환자실 앞 한준은 담당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환자분께서 지난번 화재 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데다 뇌혈관에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주저앉은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님, 전 세계 뒤져서 제일가는 뇌 전문의들 싹 다 부산으로 불러 모으세요. 헬기를 띄우든 전세기를 보내든 오늘 안에 다 데려오란 말입니다. 한준의 서슬 퍼런 명령에 독일, 미국, 일본의 최고 권위자들이 부산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순의 기력이 너무 쇠해 수술 도중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주는 중환자실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난 승현은 호텔방에서 독사 같은 눈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커를 고용해
옥순이 수술받을 병원의 전산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술실 기계들 다 컴퓨터로 돌아가는 거지. 수술 시작하면 전산망 싹 다 마비시켜. 그 여편네 수술대 위에서 영영 못 내려오게 만들라고. 승연의 입가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주는 본능적인 불안함에 경호팀을 증언했습니다. 수술실 앞은 물론 전산실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지켰습니다. 다음 날 오전 드디어 운명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동 침대에 누운 옥순이 마취에 들기 직전 한준의 손을 꼭 잡으며 가냘프게 속삭였습니다. 한준아, 우리 아들, 엄마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꼭 깨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한주는 지옥 같은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3시간, 5시간. 복도를 서성이던 그때 경호팀장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승연이 놈이 병원 옥상 가스밸브를 점거했습니다. 사장님 안 올라오면 병원 통째로 날려버리겠답니다. 한준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술실 절대 비우지 마. 소리친 한준은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가자 승연이 라이터를 들고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형이랑 같이 죽으려고 내가 준비 좀 했지. 승연아, 제발 그만해.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죽는 게 무서워? 난 형 무너지는 꼴만 보면 죽어도 좋아. 승연은 칼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한주는 어깨를 찔리면서도 승연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뒤따라온 경찰들이 승연을 제압하자 한주는 어깨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줄도 모르고 수술실로 다시 뛰어내려갔습니다. 수술은 10시간을 넘어 20시간째 이어졌습니다. 병원 앞 광장에는 소식을 들은 시장 상인들이 수백 개의 촛불을 켜고 옥순 씨 살려달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옥순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가슴 압박을 하며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보던 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제발. 한준의 처절한 외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평평하던 심장 박동선이 다시 힘차게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탈진한 의사가 나와 고개를 끄덕이자 한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4시간 안에 깨어나셔야 합니다. 한주는 중환자실 유리벽 앞에서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옥순을 지켰습니다. 어깨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와 셔츠가 붉게 물들었지만 치료도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23시간 59분째 되던 순간 옥순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옥순의 흐릿한 시선이 유리병 너머 한준에게 닿았습니다. 옥순의 입술이 가냘프게 움직였습니다. 한준은 유리벽에 두 손을 짚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 너머로 비치는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 비로소 무너졌던 평화가 다시 깃들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주는 중환자실 출입 허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옥순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 앉았습니다. 옥순의 안색은 여전히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가느다란 손가락에 힘을 주어 한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새끼, 내 아들 한준아. 그 한마디에 한준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준은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옥순의 마디 굵은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그런 아들의 머리카락을 마른 손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라. 엄마 여기 있잖니. 꿈에도 잊어본 적 없는 내 아들이 여기 있는데. 한주는 젖은 눈을 들어 옥순의 인자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벌겋게 부어오른 눈시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편히 쉬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쉬긴 뭘 쉬어. 시장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잠도 안 오는데. 옥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한주는 얼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시장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골목에 튼튼한 기둥이 세워지고 상인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임시 좌판을 꾸린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시장은 제가 제 목숨 걸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몸 추스르는 데만 전념하세요. 옥수는 사진 속 상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옥수는 드디어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한주는 병원 펜트하우스 한 층을 통째로 빌려 최고의 재활시설로 꾸몄습니다. 창가에는 햇살을 머금은 화분들이 싱그럽게 줄지어 섰고 폭신한 매트와 재활기구들이 옥순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눈만 뜨면 시장 사람들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주는 매일 아침 커다란 화면으로 시장 상인들과 화상 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옥순 씨, 얼굴 보니까 살 것 같다. 얼른 와서 국밥 한 그릇 말아줘야지. 화면 너머 박씨 할아버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자 옥수는 아이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큰 거 보니까 아직 정정하시네. 허리는 좀 어떠세요? 허리가 문제야? 옥순이가 없으니까 시장 국밥 맛이 안 나서 다들 비쩍 말라가. 옥수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한주는 그런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말없이 과일을 깎아 접시에 놓았습니다.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되자 옥순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는 고통이었지만 옥순은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주는 옥순의 팔을 든든하게 받치며 함께 걸음마를 떼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제가 여기 딱 버티고 서 있을게요. 아이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마음대로 안 되네. 그래도 우리 아들 등에 업히기 전엔 내가 걸어야지. 옥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 발짝, 두 발짝 내디뎠습니다. 옥순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한준의 가슴 속에도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이 한준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옥순의 억울한 세월을 하나씩 씻어냈습니다. 30년 전 친부 이봉수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은폐했던 의사들을 추적해 무릎을 꿇리고 자백서를 받아냈습니다. 강태영 회장의 협박과 뇌물 때문에 사인을 조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들의 비굴한 자백 앞에 한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라 믿었던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는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친아버지의 명예를 30년 만에 되찾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고가 아닌 살인의 피해자로 기록될 겁니다. 병실에서 한준이 나직하게 전하자 옥수는 한참 동안 창밖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옥수는 속삭였습니다. 봉수 씨, 이제야 한이 풀렸구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커서 당신 한을 풀어줬소. 옥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주는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옥순의 헌신적인 삶과 희생을 기려 국민 훈장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옥순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훈장이야? 난 그저 배고픈 사람들 국밥 한 그릇 퍼준 것뿐인데.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나누신 건 국밥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나라가 그걸 이제야 알아보는 겁니다. 옥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훈장 이야기에 기뻐할 시장 사람들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날 승영과 민 사모님은 초라한 죄수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방화, 살인 미수, 유언장 위조.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한주는 옥순이 마음 아파할까봐 말을 아꼈지만 옥순이 먼저 물어왔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니?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 곁에 얼씬도 못할 겁니다. 옥수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인간들. 그 차가운 데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지 모르겠구나. 한주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까지 가엾게 여기는 어머니의 깊은 속내에 숙연해졌습니다. 옥순의 재활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한준의 도움 없이도 복도 끝까지 꼿꼿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나란히 복도를 걸으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무를 참 사랑했단다. 정원사 일을 할 때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랑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말수는 적어도 웃음이 참 맑은 사람이었어.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게 지금 너랑 똑 빼닮았단다. 옥순이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올려다보며 웃자 한준도 처음으로 아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한준은 옥순을 데리고 재건된 은혜시장을 찾았습니다. 옥순이 차에서 내리자 상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순 씨, 우리 시장에 보석이 돌아왔네. 옥순이 언니, 보고 싶어서 혼났어. 상인들이 옥순을 둘러싸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옥순은 상인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복구 상황을 살폈습니다. 한주는 그 훈훈한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시장상인 협동조합의 시장 운영권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이 터전은 여기 계신 상인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시는 게 옳습니다. 시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수는 아들의 장한 결단에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주는 옥순을 위해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허물어져 가던 옥순의 옛 고향 집을 30년 전 모습 그대로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옥순이 어린 시절 타고 놀았다던 감나무까지 새로 심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옥순은 할 말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라고? 꿈만 같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옥수는 대답 대신 마당으로 들어가 감나무 줄기를 어루만졌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친부 이봉수의 납골 땅을 찾아가 30년 만에 정식으로 아들로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준의 갈라진 목소리에 옥순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봉수 씨, 우리 아들 멋지죠?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주는 강 회장이 남긴 1,000억 원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옥수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나한테는 국밥 한 그릇이면 충분해. 이 돈은 실종된 아이들 찾는 데 쓰자. 나처럼 가슴 찢어지는 부모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니?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자꾸나. 한주는 어머니의 거룩한 뜻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바로 실종 아동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이 설립되었고 1,000억 원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빛이 되었습니다. 해질녘 해운대 바닷가, 한주는 옥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노을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옥순의 흰머리가 바닷바람에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니, 30년을 버텨주셔서,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옥수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엄마는 기다린 게 아니라 네가 올 줄 믿고 있었던 거야. 자식하고 부모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법이니까.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백사장 위에 길고 따뜻하게 겹쳐졌습니다. 파도 소리는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끊임없이 밀려와 그들의 발치를 적셨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부산 남항의 은혜시장은 이제 예전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나 비좁은 골목 대신 번듯한 지붕과 탁 트인 통로를 갖춘 명물 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가마솥에서 펄펄 올라오는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와 어이, 일로 와서 국밥 한 그릇 묵고 가 하는 상인들의 정겨운 사투리는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새로 걸린 은혜시장 간판 아래에는 전국 팔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주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대신 하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국밥집 주방에 섰습니다. 옥순이 커다란 국자를 들고 아들 곁에서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준아, 토렴은 정성이야. 국물을 밥알 사이사이 골고루 부었다가 다시 솥으로 붓고 그걸 딱 3번 정성 들여 해야 밥알이 탱글탱글하니 맛난 법이야. 알겠어? 한준이 진땀을 빼며 국자를 휘둘렀지만 국물이 그릇 밖으로 주르륵 넘치고 말았습니다. 애구구, 이 아까운 국물을 다 흘리네. 손목에 힘 좀 빼고 살살 달래야지. 옥순이 한준의 손목을 덥석 잡아 각도를 고쳐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에 한준은 쑥스러운 듯 혀를 쏙 내밀고 다시 가마솥 앞에 붙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때요? 좀 봐주세요. 어디 보자. 허허, 이제 제법 모양이 나오네. 한 70점은 주겠다. 옥순이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자 한준도 아이처럼 따라 웃었습니다. 가게 밖에는 국밥 냄새를 맡고 찾아온 손님들이 인사니내를 이뤘습니다. 한준은 쟁반을 들고 홀로 나가 싹싹하게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뜨끈한 국밥 2그릇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이 양반 뉴스에 나오던 그 재벌 회장님 아니야? 회장님이 웬 국밥 서빙을 다 하신대? 손님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보자 한주는 허리를 굽히며 넉살 좋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여기서는 회장이 아니라 우리 옥순 사장님네 맏아들입니다.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옥순은 국자를 든 채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닦는 옥순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한바탕 끝내고 모자는 나란히 시장 골목 산책에 나섰습니다. 옥순 씨, 오늘 국밥 맛이 아주 끝내주더만. 회장님, 다음 주말에도 국밥 말러 오시는 거죠? 우리 애들이 회장님 국밥만 기다려요.
상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며 반겼고 한주는 일일이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는 한준이 기부해 만든 번듯한 어린이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옥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아, 저 아이들 좀 봐라. 저렇게 예쁘게 책 읽는 거 보니 내 마음이 다 놓인다. 이제 이 시장 아이들은 밥 굶을 걱정, 외로울 걱정 없이 살겠지? 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서관 옆 무료 진료소에는 아픈 상인들이 줄을 이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평생 폐지를 주워가며 남몰래 해온 선행이 이제는 커다란 나눔의 나무가 되어 시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장 끝자락 작은 광장에는 번쩍이는 황금빛 조형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옥순이 피눈물을 흘리며 받았던 그 1억 원의 원금을 녹여 만든 기념비였습니다. 비석 아래에는 어머니의 사랑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아, 이건 너무 번쩍거려서 좀 부끄럽다야. 부끄럽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돈을 안 쓰고 지켜온 그 마음의 무게에 비하면 이건 발톱의 때만도 못한 겁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어느새 눈시울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두 사람의 눈에 새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이 깜짝 선물로 준비한 간판에는 은혜 국밥이라는 큰 글씨 아래 소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옥수는 그 글자를 한참이나 올려다보더니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매로 눈물을 훔쳐도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기분 좋으시다면서 왜 자꾸 울고 그러세요? 좋아서 그런다. 이 바보야. 너무 좋아서 눈물이 앞을 가려 그래. 옥순이 한준의 가슴팍을 아프지 않게 툭 밀치며 웃었습니다. 모자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 가득 꽃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한주는 옥순 앞에 등을 내밀고 굽혔습니다. 에이 준아, 나 걸을 수 있다니까 그러네. 한 번만 업혀주세요, 어머니. 어릴 때 못 해드린 거 지금이라도 원 없이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옥수는 못 이기는 척 아들의 넓고 든든한 등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주는 어머니를 업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은 퇴근길에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순 씨, 잘 가요. 내일 아침에 봐. 한준 사장님, 다음 주에도 꼭 오셔야 해요. 옥수는 아들의 등에 볼을 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마솥 뚜껑 달그락거리는 소리, 상인들의 웃음소리, 시장 골목을 뛰노는 아이들의 발소리. 30년 세월 동안 홀로 국밥을 말며 견뎌온 이 시장의 소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응, 준아.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옥수는 대답 대신 아들의 목을 두 팔로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조임이 옥순의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주황빛으로 물든 부산의 하늘 아래 시장 입구에 걸린 은혜 국밥, 아들과 함께하는 간판의 불빛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모두가 떠난 고요한 시장이었지만 은혜 국밥집의 가마솥 위로는 하얀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김은 간판 글씨 사이로 부드럽게 흩어지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밤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옥수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푼돈을 모으면서도, 성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도,
낡은 베넷저 고리를 가슴에 품으면서도 옥수는 아들이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주는 거짓골로 찾아가 어머니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험당한 것은 옥순이 아니라 한준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재산도 어떤 권력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차가운 손을 피하지 않고 잡아주는 손, 욕을 해도 보리차를 내어주는 손, 무너지는 들보 아래로 자기 어깨를 밀어 넣는 손. 옥순의 손이 30년간 말해온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떠오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